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1년 만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결국 혐의 없음으로 빠졌습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즉각 언론을 향해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반격에 나섰고 대통령실 역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경찰의 수사에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 결과부터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병 사망 1주기를 열 하루 앞두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데다 바닥이 모래라 발이 빠지기 쉬운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해병대원들이 왜 위험한 수중수색을 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큰 책임을 포 11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라는 수색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여단장에게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포 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 통제권이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정작 작전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따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지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작전 권한이 없었다며 그러니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처럼 현장에 없었고 또 심지어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여단장은 검찰에 넘겼는데 이 수사 결과가 타당한 건지 이어서 이승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최상병이 소속된 7여단 윤모 소령이 군 검찰에 낸 자필 진술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건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서 내용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의 행동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대대장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는 여럿 공개된 바 있습니다. 사고 전날 단체 대화방에선 임 전 사단장이 질책성 메시지를 보냈다.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고 1시간 전 통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어제 사단장님이 포상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하지만 경찰은 이런 녹취와 대화방 내용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으로 대대장들의 부담감이 있었다는 게 일부 확인되지만 이것 때문에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선 직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라서 직권 남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이 오간 대화방에서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한 것만으론 수중수색 사진을 봤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천여 페이지의 진술들과 각종 사진, 카톡, 그리고 생생한 녹취에 반하는 경북청 수사 결과 발표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반면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7여단장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색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지시한 것 등이 포 11대대장이 수중수색에 나서게 한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검찰 수사 또 잇따르는 재판 모두 받지 않게 된 거죠? 네, 사실상 오늘 경찰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주장해온 내용들 이게 거의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도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저도 받았습니다. 네, 저희를 비롯해서 다 보냈는데 요지를 보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쓴 기자, 작가, 유튜버들 오는 20일까지 나한테 이제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소송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입장문에 최상병 순직에 대한 어떤 도의적 유감 표명 같은 건 없던데요. 네, 오늘은 그 사과 요구만 있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는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에 좀 힘을 싣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그 경찰로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를 해와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넘긴 건 대대장 2명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경북경찰청이 물론 여단장을 포함시키고 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 명의 여단 참모를 포함해서 6명을 넘기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최고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뺐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에 힘이 실린 경찰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공수처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송치된 이용민 중령의 이제 변호인이죠. 김경호 변호사가 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그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측은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일 뿐이다. 그리고 네. 수사기관마다 파악하는 범죄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언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해온 거는 수사 외압 의혹이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이렇게 따져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각자 다른 좀 입장을 내놨던데 대통령실부터 볼까요? 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 전 사단장이 죄가 있는데도 외압이 있어서 빠졌다라는 의혹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 야권에선 당연히 다른 의견이 네.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합니다. 네, 야권은 이렇게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측에서는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제의 요구,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르면은 이번 주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제의 요구권을 의결하거나 그리고 이제 11일 남았죠. 19일 날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특검법 재의결 시도가 되는 수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골프 모임 대화방송 임무를 최근 공수처가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까지 공수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카톡 대화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와 전 대통령 경호처 출신 A 씨, 경찰 B 씨, 그리고 변호사 C 씨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는 이 가운데 C 씨에게 해당 모임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카톡방 인물들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접수된 C 씨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JTBC 보도 이후 A 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구명 로비 의혹은 부인했고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이치 공범 이 씨 역시 임 전 사단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밝혔고 A 씨도 골프 모임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JTBC에 골프 모임뿐 아니라 임 전 사단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한 정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파동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김 여사가 보낸 문자가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공개된 걸 두고 과연 누가 벌인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급기야 당 선관위가 건전한 경쟁을 당부했지만 오늘 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에선 비전보다는 이 문자 논란이 또 최대 이슈였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건전하게 전당대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선관위원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처음 열린 합동연설회의 화두는 결국 문자 읽심 논란이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내부 총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 오로지 그냥 저를 전당대회에서 막아보겠다는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한 후보 연설 도중엔 무대에 원희룡 후보 이름이 나오거나 한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로 소개하는 등 혼란도 있었습니다. 친윤계와 대통령실 지지를 받는 걸로 알려진 원 후보는 당정 간 소통을 강조하며 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총선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한 후보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5자리 문자 보냈으면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문자 드려서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으면 하나.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또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는 방법이지만 한 후보도 이쯤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을 텐데. JTBC 하예빈입니다. 한동훈 사퇴 연판장에 동참하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있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앞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꺼리는 후보를 친윤계가 앞장서서 배제시킬 때 썼던 방법을 이번에도 고스란히 쓰고 있다는 주장인데 현 정부 들어 끊이지 않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유정화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은 한동훈 사퇴 연판장에 동참하란 요구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냐고도 했습니다. 연판장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는 익명의 초선 의원 연판장 사태로 결국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도 바로 공격당하고 연전에서 무시당하고. 안철수 당시 후보는 안윤연대란 표현을 썼다가 아예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시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던 김기현 대표는 9개월 만에 사퇴했고 이때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친윤계의 지지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후보가 이번엔 사퇴 압박의 대상이 됐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뒤덮자 한동훈 후보 캠프가 아닌 비윤계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문자가 공개된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전대에 개입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본질은 전대 개입이라면서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내지는 친윤계 인사들, 내지는 반한 인사들이 구심이 생기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당내 비윤 인사들도 김 여사 문자가 공개된 것 자체가 대통령실 전대 개입의 증거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중 없이 이런 액션 플랜이 저절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문자 공개 이후 한동훈 사퇴 연판장을 주도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두 특정 친윤계 의원에 의해 영입됐다는 점도 비윤 원외 인사들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전대 개입 논란으로 확대되자 친윤계에선 문자는 한 후보가 공개한 거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JTBC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는지 등 이 조사 방식을 놓고 지난주부터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율에 들어간 건 지난주입니다.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은 공개 소환 조사를 우선순위에 올려둔 걸로 파악됩니다.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부정적입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JTBC에 정해진 건 없고 검찰과 의견은 나눴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데 현직 영부인이 나가 조사를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소환 조사를 끝까지 반대하면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호 문제 등까지 겹치면 방문 조사 등이 절충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명품백 전달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을 지난주 조사했습니다. 또 김 여사 측에서 최재형 목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서울의 소리나 야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은 지운 뒤 검찰에 냈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2차 서면 조사를 벌였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앞선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초 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되고 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여름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2021년 12월 서면 조사만 알려졌고 검찰이 2차 서면 조사에 나섰던 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서면 질의서에는 1차 때보다 구체적이고 민감한 질문들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이 주식 거래로 20억 원의 수익을 봤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처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게 되면 주가 조작 공모 여부와 방조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뒤 10일 워싱턴으로 이동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 문제로 당 안팎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면서 과거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검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성윤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뒤늦게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박 검사 실명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훈 검사가 스스로 탄핵 사유 부정하는 거라는 입장을 내는데 이건 법사에서 제가 발언한 그대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안에는 실명과 함께 사유를 언급했지만 본인이 직접 실명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당 내부에선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의견과 충분한 근거 없이 소문을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모두 나왔습니다. 특히 법사위 회부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곽 의원은 앞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친명 강성당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곽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장인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의 결정이 징계로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충청과 경북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로 50대 주민 1명이 실종되고 물이 넘치면서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피해 소식 정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산 밑 경사지는 무너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택단지 뒤로 흙을 잡을 그물망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흙과 축대벽이 쏟아졌고 집 두 채를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왔다가 또 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랬어요. 집주인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물길을 내려나갔다가 흙에 쓸려간 걸로 보입니다. 아내가 신고했고 소방이 흙을 파내며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2차 절개지에 의해서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황토 흙이 계속 지금 무너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난 곳은 분양이 다 끝나지 않은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아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축대벽 공사가 최근에야 끝났고 실종 남성은 한 달 전 이사 왔습니다. 산사태 위험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충북 보은과 영동엔 산사태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도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며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한 번에 퍼붓는 비 때문에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옥천에선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가 잠겼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많은 비가 이어집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200mm 넘게 비가 내린 경북 북부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고립됐고 집과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윤두열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쏟아진 경북 영양군의 한 마을. 길인지 도랑인지 구분도 안 가는 곳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쓸려 내려온 흙더미가 지붕까지 쌓였고 트럭도 반쯤 파묻혔습니다. 집 안까지 온통 진흙입니다. 전부 이거 뻘이라 전부 뻘. 물만 퍼내는데 뻘만 이렇게 남았어. 웬만한 비는 거뜬히 받아내던 마을 하천이 넘쳤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이를 넘쳐갖고 마을을 다 들이닥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만 보였어, 전체가. 길이 끊기고 집도 넘어갔습니다. 물이 꽉 들어찼던 여기저기 나뭇가지와 풀이 걸려 있습니다. 대피소로 써야 할 마을회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안동시의 이 마을이 잠기기 시작한 건 지난 새벽 3시 무렵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집에 물이 들어온다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가인길에 하나 물이 이만큼 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할머니를 내가 손잡고 꺼내갖고. 할머니들을 업고 술에 태우고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19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대피했다가 낮에 돌아와 본 마을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돌과 흙이 제 허리 높이까지 쌓이면서 집을 덮쳤습니다. 생강을 심어놓은 밭은 이렇게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급한 대로 흙을 걷어내고 물을 빼지만 또 비가 내립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더 많이 온다 해가지고 또 사람이 더 다칠까 봐. 주민들은 오늘 밤을 넘기기 위해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트럭과 집이 파묻힌 그 마을, 경북 영양군 금항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하천이 어젯밤 마을로 넘쳤던 그 소하천입니다.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들었지만 늦은 오후부터 비가 대차게 오기 시작하면서 하천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진 제방 사이로 하천물이 마을로, 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근 대피소로 옮기거나 아예 친척집이나 도시로 떠났습니다. 네, 윤도혁 기자, 현장 모습 보니까 왜 피해가 커졌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비가 더 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당장 오늘 밤부터가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 최대 12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에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 일부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홍수는 대피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문자를 받았거나 대피 안내를 받았으면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네, 윤도혁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 취재를 이어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윤도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피해가 잇따른 건 밤사이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장마 기간 동안 이렇게 야간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자주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황예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인도와 차도가 물에 잠겼고 집 주변 길가는 아예 사람이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은 밤 늦게까지 정체가 심했습니다. 모두 밤부터 새벽 사이 거센 비가 몰아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비가 갑자기 왔다가 해 떴다가 또 흐렸다가 또 이렇게 이슬비 같이 왔다가 국지성으로 왔다. 이상하죠, 벌써.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북 안동시 옥동 일대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내일 새벽에도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에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수도권에도 내일 밤부터 아침까지 많게는 5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유독 야행성 폭우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변덕스러운 기류 탓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아래 공기가 수직으로 오르는 난류가 생기는데 이게 남쪽에서 불어온 뜨겁고 습한 공기인 하층 제트기류를 막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하층 제트기류가 내륙으로 들어가 많은 비를 뿌리는 겁니다. 또 가늘고 긴 막대형 비구름이 오르내리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정체전선의 인근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클 수가 있고 특히 저기압이 통과할 때마다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비구름대의 영역이 굉장히 좁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80mm까지, 충청, 전라, 경북엔 최대 12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엔 오늘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무덥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철회가 아니라 완전히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병원 복귀에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한 발 물러나는 잘못된 선례만 남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복귀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분의 철회입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달 전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은 남겨뒀는데 이마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길도 터줬습니다. 원래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이 지나야 같은 진료 과목과 같은 연차로 다른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일까지 복귀자와 사직자를 가려내 병원별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처분을 안 한다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잘못된 선례가 됐다는 비판과 집단 행동이 재발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감내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실제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명령 철회 한 달이 넘도록 전체 전공의 중 8%만 출근했고
사직률도 0.6%대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일부는 명령 철회가 아닌 완전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회의체도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2,000명 숫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오늘부터 4일간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생산 차질을 파업 목적으로 내걸었는데 사측은 당장 생산 라인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우비를 입은 삼성전자 조합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가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창립 55년 만에 처음입니다. 24년 7월 8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전삼노는 6,54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그중 반도체 관련 인력이 5,2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에 참석한 인원을 3,00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높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온 전삼노는 이번 파업 목적을 반도체 생산 차질로 규정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파업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엔 파장도 예상됩니다. 당장은 공장이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객이나 주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는 있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전삼노는 10일까지 사측의 반응이 없다면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2차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19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청년의 수첩에는 이렇게 펼치지 못한 목표가 빼곡히 적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책임이 없다던 회사가 사과하면서 사고 22일 만에야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비좁고 어두운 이 통로 너머 19살 청년이 일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유족이 둘러본 이 공간은 배관과 먼지,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있었구나 유족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데서 일을 하신 말이에요? 지난달 16일 전주 한 제지 공장에서 만 19살 청년 노동자가 숨진 직후 모습입니다. 오전 9시 20분쯤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뒤 1시간 넘게 방치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점검만 하고 나가는 곳이에요. 이 청년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이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이제 6개월 일한 사회 새내기였습니다. 소지품에서 나온 수첩에는 올해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청년 꿈은 단정하고 소박했습니다. 월급을 계산해 달마다 저축할 액수를 적었습니다. 오후엔 꼭 책을 읽고 운동도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이제 하지 못합니다. 유독가스 중독이 의심됐지만 그동안 업체는 부인했습니다. 유족은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미량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업체는 그제야 사과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철이 들어서 저희는 그게 더 가슴이 아파요. 숨진 지 22일 만인 오늘 유족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목표를 쓴 수첩은 영정 아래 놓였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힐 부검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학원 강사가 1:1 수업을 하며 제자인 동성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원 측은 학생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이라 해당 강사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 학원은 이른바 관리형 학원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강사가 1:1로 학생의 친구 관계와 생활 습관까지 밀착해서 관리해준다는 겁니다. 스파르타 관리식으로 친구 관계도 막 정리해버리고 완전 공부를 위해서. 피해 남학생은 지난해 11월 이 학원을 찾았습니다. 이틀째 1:1 수업을 했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막 손에 잡고 뭐 발에 비빈다든지 막 채취가 좋다. 막 넌 손이 따뜻하네 막. 성적을 높이기 위한 가정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자기는 스킨십을 하면 친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는 거다. 일주일 뒤 휴대전화 검사를 했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리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성관계 한 적은 있냐? 아니면 뭐 성병은 없냐? 병원보단 자신에게 검사받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내가 너 검사를 해야겠다. 화장실에 가서 상의 하의 다 벗고. 피해 학생은 강사가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 뒤 진로 상담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봤고 이 강사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학원 측은 학생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절의 경찰 사건은 무조건 그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오름세이고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2억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2년 초 최고가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이 가격보다 1억 원 높은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자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도 늘었습니다. 22억, 21억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을 더 올리시거나 아니면 더 높게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걷어들이신 이제 그런 사례도. 마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거래가 올 초 한 자릿수에서 지난달 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원래 초만 해도 4개, 5개 정도 거래되다가 갑자기 4월 달부터 2자릿수죠. 10개가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승세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그치지 않고 서울 외곽으로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수요도 늘며 대출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2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일이야말로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되어 왔던 정책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집값을 띄우기 위한 정책들이 좀 많았던. 오르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까지 부추기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시기도 집값 상승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렇게 집값은 오르는데 치솟는 공사비에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자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을 공장에서 만든 뒤에 장난감 블록처럼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보다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400여 가구 규모의 세종시 공공임대 주택단지입니다. 600톤짜리 거대한 크레인이 집 한 채를 들어올립니다.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끝. 불과 30분 만에 집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장난감 블록을 쌓아 올리는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일반 아파트 공사 현장과 달리 모듈러 주택은 전체 공정의 80%가량이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사 기간은 30% 정도 단축되고 현장 인력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난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8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 중입니다. LH는 이 모듈러 공법으로 20층 아파트를 포함해 내년엔 모두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공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30% 정도 비싼 데다 높이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할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 발주 물량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 LH가 체계적인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연간 발주 물량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확보를 해드리고. 경기 평택시의 또 다른 단지에선 기둥이나 콘크리트 벽 등을 공장에서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공법이 시범 적용됐습니다. LH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인데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민입니다.
넉 달 남은 미국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와 대선 완주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지력 검사를 받고 우려를 털어내자는 제안까지 나왔는데 바이든은 거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Get rid of the ability of Medicare for 지난 TV 토론으로 인지력에 물음표가 찍힌 바이든 대통령. 공개 검사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undergo an independent medical evaluation that included neurological and cognitive tests and release the results to the American people? Look, I have a cognitive test every single day. Every day I have that test. Everything I do. 바이든이 애써 검사를 피하자 혹시나는 역시나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건강 우려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CNN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치매 문제를 심층 취재했던 의학 전문 기자가 바이든이 왜 문제인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The slowness of speech, the halting of speech, sometimes the confused ramblings. It may warrant more testing. If he were my patient, frankly, if he were my father, I would advocate for this sort of testing. 올해 초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에서 바이든 주치의를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검증 외에는 마땅한 출구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e has a bad night. Now, again, I think it's a legitimate question to say, is this an episode or is this a condition? They both should be willing to take a test. 워싱턴 포스트는 돌아가신 부친이 생각난다며 바이든의 일부 동정적인 여론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서울 도심 교통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모두 65세 이상이고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건데 이런 사고 때마다 대책으로 거론되는 게 갑작스런 가속을 막을 제어 장치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트렁크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박혀 있습니다.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일주일 동안 비슷한 사고가 3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어난 셈입니다. 운전자 대부분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모두 65세 이상이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60대 이상 운전자는 4명 중 1명꼴입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동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대책은 급가속을 막는 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갑자기 속도가 높아질 때 운전자가 버튼을 돌리면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버튼 눌렀을 때 그 통신이 이제 입력이 돼서 차가 정지하는 1단계. 그래도 차가 서지 않으면 가속력을 차단하는 전원 차단 2단계로 해서 일본과 유럽 등에선 제어 장치를 달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난 3월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흐지부지 됐고 회기가 끝나며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청역 역주행 참사 직후 뒤늦게 다시 발의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도를 걸을 때도 주변을 살피게 된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 이른바 보행 포비아가 생겼다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인도가 좁고 경계석 구분도 없어 한눈에도 썩 걷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1시간 동안 관찰해보니 지금 까만 차 다 잡았나요? 까만 차 양산 쓴 분 거의 7번에서 차가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속 30km라고 달리는데 30km 달리는 차가 별로 없어요. 더 세게 달리지. 여기 큰 차도 많이 다녀요? 대형 큰 차 같은 거요.
25톤 차 이런 것도 많이 다녀요. 자, 인도와 인도 폭이 17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 점검 차원에서 극단적인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해인 내에서 어깨가 밀리면 도로 가까이, 차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경계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원래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네.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이쪽도 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고. 심지어 경계봉이 없는 구간도 적지 않습니다. 아까 그 지점에서 300m 정도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차가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 보행자를 보호할 장치가 이 인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가정이죠. 하지만 잇따르는 차량 돌진 사고에 보행자들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진짜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시청역 사고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발진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횡단보도 서 있을 때 그럴 때 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바로 옆 찻길을 달리는 차가 내가 걷고 있는 인도로 올 리 없다는 그 오랜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당장 할 수 있는 건 방어 보행입니다. 좀 안쪽으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좀 피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 또 보통 음악 크게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이제 조금 더 노이즈 캔슬링 끄고 그냥 주변음 허용 모드로 가거나 아예 소리 줄이고 가는 식으로 요즘 다니고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하면 아예 외부음이 차단되니까 네. 차 소리를 좀 들으면서 가야겠다 생각 드시는 거군요. 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려고 확실히 이렇게 안전 라인 안쪽으로 쓰려고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뭔가 차가 이렇게 다가올 때 혹시 나 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서울 시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 도로가에 에어컨 빵빵한 실내 대기실까지 있지만 한 남성이 멀찌감치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아니 항상 우리 한눈 팔지 말고 조심해야죠. 그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요새 자주 나다 보니까 우리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사고 난 것도 거기는 그가 엉뚱한 저쪽에서 역방향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보행자들의 방어 보행에만 맡길 순 없습니다. 실질적인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차가 돌진할지도 모른다는 전에 없던 두려움도 느껴집니다. 인도는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지만 우리 축구는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축구협회가 나서서 그 배경을 설명하기까지 했지만 감독 선임기구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했고 K리그 팬들은 비극적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뒤 축구대표팀 지휘봉은 홍명보 감독이 주게 됐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물론이고 2027년 아시안컵까지 지휘합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내부에서조차도 이 선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감독을 뽑는 기구인 전력방어위원조차 의아해합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진짜로? 저 5개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뭐라 해야 할까? 진짜 허무해요. 국내 지도자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배경, 그리고 절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빌드업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지난주 유럽으로 건너가 최종 후보로 꼽혔던 포옙과 바그너 2명의 외국인 감독을 면접했지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개인적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유럽 빅리그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홍명보 감독님보다 더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받아들인 과정 역시 논란을 불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10년 전에 이 위치에서도 또 한번 아픔이 있었던 거였고 이 사람들이 참 예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울산 감독직을 놓지 않겠다던 약속을 이틀 만에 저버리자 축구팬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한창 시즌 중에 감독을 대표팀에 뺏기게 된 울산 팬들은 협회의 결정은 축구 팬들의 염원을 무시한 선택이라며 비극적인 선택의 결말은 실패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빠지게 될 K리그는 앞으로 순위 싸움도 변수투성입니다. 김천과 울산이 치고받는 승점 1점 차 선두 싸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언제나 우승 후보로 꼽히던 전북의 최하위 탈출 여부도 뜨겁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후반 9분 딱 2번의 터치로 상대 수비를 모두 제친 전북 티아고가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2골 차로 앞서가며 완승을 꿈꿨던 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교체 투입된 윤도영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추격에 돌을 놓았고 후반 추가 시간엔 김준범이 기어코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북은 지긋지긋한 무승 징크스가 8경기째 따라붙었습니다. 언제나 우승을 꿈꿨지만 올 시즌만큼은 최하위 탈출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3대3 뜨거운 승부 속 가장 뜨거웠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반 41분 포항 허용준의 뒤늦은 태클에 휘슬이 불리며 대구 세징야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5분간 경기가 멈췄습니다. 불과 한 2, 3초 간격으로 경고 2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의하던 허용준이 경고 누적으로 갑자기 퇴장당했는데 이 판정에 강하게 반발하다 포항 박태하 감독까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경기가 재개됐지만 곧바로 대구 요신호가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하면서 6분간 3명이 레드카드를 떠안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그라운드엔 경기가 끝나갈 무렵이 최대 위기이자 최고 기회입니다. 서로 2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승부. 모두가 지쳐 종료 휘슬만 기다리던 순간에 터진 제주 한종무의 극장골은 희비를 갈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소셜미디어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등번호 7번 선수는 누구냐는 물음인데요. 그 후보들 함께 보겠습니다. 호날두, 베컴, 그리즈만, 슈바인슈타이거, 히구, 사카, 손흥민, 그리고 더브루이너까지 이렇게 총 8명을 올렸습니다. 실제 축구에서 7번은 스타의 상징인 만큼 모두 최고의 선수들이죠. 선수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월드 클래스라 불릴만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손흥민이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월드 클래스 기준은 참 까다로운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월드 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부터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지역에는 호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빗물에 도로가 잠기고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이 파묻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밤에는 경북 북부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면서 오늘 밤까지 최대 8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북 남부에도 많은 곳은 6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12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됐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8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에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다만 지역 간의 편차가 큰 만큼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창원, 제주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30도를 밑돌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고 제주도는 기온 자체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